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댁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부 갈등이 최고잖아요. 귀여운 여성분들은 혹시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뭔 줄 아니? 반반한 얼굴만 믿고 남자 꼬셔다가 팔자 펴보려는 것들. 딱 너 같은 부류란다.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렴. 이런 말씀을 들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새삼 그때가 대단한 순간이었구나 싶어집니다. 제가 어쩌다가 저런 평가를 당하는 여자가 되었을까요?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두절미하고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집이 내려앉았어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를 갔고요. 거기서 2년 살다가 굉장히 오래돼서 방음이고 단열이고 죄다 안 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또 갔었네요. 안타깝지만 이 집에는 수년을 계속 살았고요. 저는 격동의 사춘기를 보내야만 했죠. 저는 위로 오빠 하나 있는데요. 1살 차이라서 연년생 남매예요. 둘 다 사춘기 중학생들이었는데 집은 쫄딱 망해서 집안 분위기 맨날 개판이지. 그러니까 어떻겠나요? 너 죽고 나 죽자면서 남매가 죽도록 싸워댔죠. 그러다가 둘 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싸움이 멈췄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서로 없는 취급하며 해댔었네요. 오빠도 엇나가고 저도 엇나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정말 많이 죄송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그 시절 그때는 부모 잘못으로 자식이 왜 고생해야 하냐며 악에 받쳐서 대들던 시기였으니까요. 뒤늦게 철이 들고 나서야 자식 고생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가 어딨겠나 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러기 전에는 생각이 좁았어요. 저는 공부와 담을 쌓은 애였죠. 학교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였어요. 맹세코 제가 직접 삥을 뜯지는 않았으나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 다녔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걔네랑 다니면 걱정 없었기 때문이에요. 용돈은 제게 사치였으니까요. 제가 이제 정신이 좀 든다 싶었던 게 고2였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 금지가 된 지 오래죠. 그런데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지각하면 시멘트 돌바닥에서 엎드려 뻗쳐하고 학생들이 줄 빠따 맞던 시절이었고 토끼 걸음으로 운동장 돌아야 했던 시절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거의 안 혼났었는데 그건 제가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저를 가망 없고 생각 없는 애라며 포기하셨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는 인문계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갔죠. 실업계를 갈 요량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여전히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요. 그런데 고2 때 남자 담임쌤이 교무실에서 문제집으로 제 머리를 때리셨어요. 아야, 아파요. 오라고 하셔서 온 것뿐인데 갑자기 왜 때리세요? 이걸 왜 아파하냐? 돌대가리라서 돌로 만들어졌을 텐데 왜 아프냐고. 와, 너무 기분 나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전 시간이 담임쌤 수업 시간이었는데 제가 미친 듯이 졸았거든요. 쪽지 시험 본 것도 비가 내렸고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작대기니까 시험 다 맞은 애들은 우박 내렸다 했고 틀린 게 많으면 비가 내린다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담임쌤이 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건 장맛비구나. 도저히 비가 안 멈춘다. 진심으로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곁들이셔서 제가 엄청 창피했죠. 직감적으로 담임쌤이 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있음을 눈치챈 저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웠어요. 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집에서 저 포기했어요. 중학교에서도 다들 저 포기했었고요. 작년에도 저 내내 놀았어요. 그러냐? 그렇다면 너는 너를 포기했니?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찌르르해져서 아무 답변도 못했죠. 담임쌤은 웃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제 인생을 틀어놓으셨죠. 나는 대학생 포기 안 한다. 여기가 얼마나 꼴등 학교든 네가 여기서도 얼마나 알아주는 꼴통이든 말든 난 너 포기 안 한다. 네가 내 반 학생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라. 공부라는 거에 취미를 붙여보란 말이야 이 녀석아. 그러면 그 머리에 돌 말고 뇌가 들어있단 거 내가 믿어줄 테니까. 믿어준다는데 어떻게 안 하나요? 태어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단 말이죠. 저는 아무도 없는 과학실에 찾아 들어가서 커튼에 저를 숨긴 채 엉엉 울었어요. 고작 그런 애정과 신뢰에도 감동을 받는 게 저였답니다. 사실 저는 센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당돌한 척, 거만한 척, 대담한 척 해왔지만 약간 쫄보기질이 있었고 타고난 성정은 소심한 편이었죠. 그런데 호르몬의 노예라는 사춘기 시절에 집은 폭삭 망했고 부모님 무너져 내리신 모습을 보는 게 짜증났고 오빠랑도 맨날 싸우니까 점점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중학교에서 소위 노는 애들이라고 불렸던 애들이 저한테 와서 예쁘게 생겼다면서 축혀 세워주고 같이 놀자고 그러니까 휘말려서 걔네한테 맞춰서 성격도 연기했던 거죠. 그렇게 노는 거 솔직히 적성에 맞지도 않았어요. 담임쌤은 저에게 교과서 풀이 문제집을 주시며 재차 독려하셨고 저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있죠? 제가 진짜 돌머리란 생각이 들었어요. 기초가 없으니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담임쌤이 얼마 후 일명 열통반을 만드셨어요. 각 반에서 기초 단계도 안 돼 있는 꼴통인데 열심히 하고픈 의지가 있는 꼴통을 모으신 거였는데요. 그 열통반에서 제가 반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쪽팔렸고 싫었는데 점차 적응해갔어요. 정규 수업 끝나면 자연스레 가방 챙겨서 열통반으로 쫄래쫄래 향했고요. 머리 나쁜 애들끼리 모여서 기초 문제 풀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재미있었죠. 담임쌤이 열 하면 저희가 심 하는 것으로 출석 체크 완료였습니다. 그때는 휴대폰 있는 애가 전교에서 3명은 됐던가? 그랬던 시절이었으니 순수했나 봐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는 말로 과거를 표현하게 된다던데 딱 맞는 것 같네요. 담임쌤 덕분에 저는 공부에 맛을 들였어요. 성적이 확 오르거나 제 머리가 트이는 기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저란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정말 희한했어요. 마음가짐만 바꾼 건데도 애증의 대상이었던 부모님이 감사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공부도 못하는 게 고3이라고 설치는 오빠 꼴 보기도 싫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장남이랍시고 의연하게 구는 게 많다는 점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가족의 울타리가 소중해졌어요. 공부를 할수록 열심히 잘 살고 싶어졌고 방황하던 지난 5년을 통째로 날린 게 후회됐어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서 좌절할 때마다 담임쌤이 저를 잡아주셨죠. 쌤은 원래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오지게 가난한데 쌤 집은 부자라는 소문 다 들었어요. 걱정 없이 살아오신 쌤은 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없었고 힘든 일이 없었냐? 나도 어렸을 때는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점차 형편이 나아진 거야. 자수성가를 이뤄내신 양친께서는 어찌나 엄격하고 강박이 많으셨는지 호랑이보다 무서웠어. 집에서 나도 무진장 혼나고 자랐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여자 형제들보다야 내가 덜 괴로웠지. 그게 참 나이가 들고 보니까 미안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야. 너 보면 무척 말괄량이었던 우리 작은 누나가 떠올라. 사적인 얘기 들으니 담임쌤이 한 사람으로 보여서 신기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였죠. 담임쌤은 특히나 작은 누나라는 분과 사이가 유별나다 하셨죠.
작은 누나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무척 안 좋았는데 담임쌤이 중간에서 회복시켜줬단 얘기 들으면서 저는 오빠를 떠올렸어요. 저도 오빠랑 어렸을 때처럼 다시 친해질 수 있겠냐고 담임쌤한테 여쭤봤더니 무조건 가능하다면서 먼저 다가가라고 조언을 주셨죠. 그 후로 저는 용기 내서 오빠한테 먼저 말을 붙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미쳤나 하는 눈으로 쳐다보던 오빠가 슬슬 제 말에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친한 남매 사이로 돌아왔어요. 콧물 흘리며 동네를 뛰어다니고 놀았던 유년 시절처럼 말이죠.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담임쌤은 고3 때도 저희 반 담임이 되셨고 저는 죽어랍시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무실에 갔다가 담임쌤이 전화를 끊으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 걸 봤어요. 며칠 전에도 저런 모습을 봤었기에 궁금해진 제가 무슨 일이냐고 막 캐물었죠. 그랬더니 담임쌤이 머리를 감싸지면서 작은 딸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크게 당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 참 무섭구나. 초등학생 애들이 하도 질이 나빠서 중학교 언니 오빠들하고도 연이 있는 애들이라나. 그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애들한테 우리 작은 딸이 걸리는 바람에 학교 다니기 싫다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교사인데 정작 내 아이 문제로 골치를 앓다니 부끄럽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안 먹힌 거였죠. 가만히 듣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까짓 거 고민거리도 아니라고요. 얼마 후 고3이라 체육 시간이 자습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다음이 어차피 점심시간이라 여유가 있었거든요. 제 짝꿍이랑 학교 빠져나가서 버스 타고 담임쌤 작은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이 짝꿍도 중학교 때 많이 놀았던 애였어요. 그래서 일탈하는 거 좋아했죠. 어디 같이 가자니까 뭔지도 안 묻고 따라온 게 웃겼네요. 참고로 이 짝꿍은 지금도 저랑 연락하고 지낸답니다. 아무튼 그 초등학교 가서 담임쌤 작은 딸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그랬어요. 담임쌤의 쌍꺼풀이랑 눈이 똑같은 여자애가 덜덜 떨면서 제 앞으로 왔죠.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반 애들한테 선언했어요. 야, 너네 내가 이 주변 일대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강실중학교, 첨상중학교, 애훈중학교까지 마당발로 꽉 잡고 있는 사람이거든? 다 내 손아귀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얘 괴롭히지 마라. 니네 다 가만 안 둔다. 중학교 애들 풀어서 니네 혼내줄 거야. 그러자 쉬는 시간이라 어수선했던 반이 조용해졌고 저랑 짝꿍을 보면서 몇 여자애들이 무서워 보인다, 노는 언니들 같다며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저는 꽉 쥔 주먹을 흔들어 보이는 것으로 마무리했고요. 근데 그 작은 딸이 집에 가서 다 얘기했나 봐요. 이튿날 저는 담임쌤한테 죽도록 혼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죠. 문제가 해결됐대요. 담임쌤이 무척 감탄하셨죠. 쌤, 원래 그런 애들은 어른 안 무서워해요. 교복 입은 언니가 더 무섭거든요. 자기들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요. 너는 이런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구나. 하여간 그래서 우리 작은 딸이 너한테 고맙다고 편지도 썼어. 저한테 감사 편지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라서 써보지도 못했다는 리본 머리끈도 선물로 편지 봉투에 동봉했고요. 레이스 리본을 달기엔 제가 나이가 19이었던지라 간증만 했습니다. 이 일화는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제 무용담을 짝꿍이 퍼뜨려서 반에선 화제가 됐고요. 저는 수능 항방을 이뤄내서 꽤나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오랜만에 외식으로 고기 먹어서 행복했고요. 몇 년이 지나 담임쌤은 다른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옮겨가셨고 제가 다닌 대학과 거리가 멀어서 찾아뵙기란 어려웠죠. 저는 제 일상을 살기 급급해졌어요. 돈이 돈을 부른다던데 가난은 가난을 부르나 봐요. 한번 꼬꾸라지면 일어나기 힘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까지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대학 다니는데 돈이 들어서 더 그랬네요.
오빠가 번듯한 직장은 아니어도 그래도 돈은 나름 번 게 다행이었죠. 공부머리도 없고 딱히 재능도 없는데 생긴 건 괜찮았거든요. 이거 하나로 일자리는 항상 얻을 수 있었으니 망정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했고 1년이 지나자 가게 사정도 숨통이 트여서 가정여행도 무려 17년 만에 갔었어요. 오빠랑 제가 효도하겠다고 건강검진도 시켜드렸고요. 그런데 아빠가 건강이 안 좋으셨더라고요. 정밀검사 들어갈 때만 해도 에이 설마 무슨 큰일 있겠어? 했는데 문제가 심각했어요. 단 한 글자로 사람을 공포에 넣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 암이었죠.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미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진 않더라고요. 엄마는 아빠한테 매달려서 병원 생활을 하셨고 저는 연애 중이었는데 맘대로 안 돼서 헤어졌네요. 여유가 없으니까 연애도 안 되더군요. 장남 아니랄까봐 동요하지 않은 오빠는 묵묵히 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저도 정신 다잡고선 열심히 직장 다녔어요. 일체의 사치도 안 부리고 숨만 쉬면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하더라고요. 병원비 나온 거 보고 오빠랑 둘이서 영을 세워봤을 정도예요. 너무 안 믿겨서요. 이 악물고 돈 벌어서 그 돈 냈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오신 것이 다행이었고 감사했어요. 통장 잔고 35만 원에서 저는 진정한 출발을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에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 있었죠. 어떤 남자인가 하면 하나부터 10까지 저랑은 다르게 살아온 남자였답니다. 탄탄한 직장에서 오래 근속해 오신 부친은 인터넷에 치면 프로필이 뜨는 인물이셨고요. 한때 피아노 학원 운영하셔서 돈 많이 버신 전업주부이자 사모님의 아우라가 넘치는 모친에다가 돈 많이 드는 예고 출신에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부잣집에 시집간 누나까지. 이 남자의 직계가족 구성원만으로도 저는 기가 팍 죽었네요. 돈 걱정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본인은 누구나 꿈꾸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요. 이런 남자와 제가 지인이 겹쳐서 우연히 다리가 놓아진 게 만남의 계기였죠. 알게 된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고백을 받았고요. 사귀는 건 꺼릴 게 없어서 사귀었는데 만나다 보니 감정이 깊어졌고 아주 진지한 사이가 되었어요. 함께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꿈꿀 만큼 말이죠. 그랬더니 그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면상댁이 반반한 게 남자 꼬시는데 도 같은 관상이구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겠다. 이미 생김새에서 다 보여. 내가 딱 싫어하는 부류이고 아니 싫어하다 못해 혐오하는 스타일이야. 절대 안 돼. 어디 근본도 없는 불려시한테 울려서 결혼하겠다고 냅다 그런 말을 한 거니? 정신 차려. 우리 아들 엄마는 널 이딴 허접스러운 년한테 장가 보내려고 잘나게 키운 게 아니야. 특히나 그 모친께서 입에 거품 물고 뒷목 잡으시면서 결사반대를 외치셨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밝혔던 부분 기억하시죠? 정말 놀랍게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함하시다 못해 눈가 뒤집고 정신줄 놓으실 뻔했던 이분이 바로 현재의 제 시어머니 되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결혼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고 알아서 하라 그러셨죠. 제 생각에는 시아버지께서도 그때 뭔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싶으셨던 건데 시어머니께서 보통 난리를 치시는 게 아니니까 당신이나마 자중하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작정을 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기에 나가봤더니 카페에 남편의 누나도 있더라고요. 제 시누이 말이에요. 둘이서 거의 따발총을 쏘듯이 따다다다 저한테 오만 지적을 가장한 욕을 했어요. 특히나 제가 외모로 남자를 후리고 꽃뱀처럼 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처럼 외모 관리에만 치중하는 굴빈 여자애들이 질색이라며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기에 그것에는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해드렸죠. 외모 중시 싫어하시면서 따님 쌍꺼풀 수술은 왜 시켜주셨어요?
그 말 하자마자 신우이로부터 물살에 맞았습니다. 저는 물 뚝뚝 흘리며 홧김에 뱉은 말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놈의 주둥이 참았어야 했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요. 왜냐하면 남편이 당시에 저한테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저랑 결혼할 거니까 자기 가족들이 뭔 소리를 하든 안 들린 척 하라 그랬었거든요. 나 수술 안 했거든? 내 눈 자연이거든? 이거 자연산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연이시군요. 아, 예. 네네. 신우이의 외침에 제가 옳다거니 싶어서 불이 나게 대답했건만 그게 오히려 신우이의 화를 돋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자기를 농락한 줄 알았나 봐요. 이 목 같은 게? 이 수술한 건 어떻게 알아보고 이러는 거야? 대뜸 발작을 하더군요. 상스러운 발언에 제가 놀라서 입술을 꾹 다물어 버렸고 신우이는 당장이라도 제 뺨을 후릴 기세였어요. 카페에서 너무 이목을 끌자 주위가 신경 쓰인 시어머니께서 발작하는 신우이를 뜯어 말리는 바람에 그날을 다행히 일단락 됐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알게 된 남편이 신우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탓을 저에게로 돌리셨어요. 사이 좋은 남매를 제가 망쳐놨다고 하셨는데 원래도 둘이 별로 안 친한 걸 제가 남편이랑 사귀면서 잘 알고 있었거늘. 하지만 이런 속내를 꺼내진 않은 채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또 내내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이런 걸 우리 집안에 들였다간 사달이 나고도 남을 것이야. 제발 네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면 안 되겠니? 저급하고 저렴한 남자로 대한민국 사회에 엄연히 계층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던 손끝으로 바닥을 가리키시더니 넌 여기고 하신 다음에 머리 위로 손을 올리신 다음에는 우리 집안은 여기다 라고 하시며 눈을 희번뜩거리셨어요. 천한 것이 어디를 넘봐. 우리가 읽어놓은 땅에 어디 발을 들이려 하냐고. 내까지 것이 감히. 그 언젠가 주말 드라마에서 본 악독한 사모님 캐릭터보다도 제 시어머니가 더 강렬하게 보인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뒤에서 시아버지께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작업에 들어가 있었고요. 평소 보지 못했던 아들의 애교 어린 간청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신 시아버지께서는 웬만하면 너무 재지 말고 그 아가씨 받아줘 라고 선언해버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을 까디집었죠. 무난히 저와 남편이 승기를 잡나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제가 발목을 잡혀버렸어요. 제 과거의 말이에요. 옛날과 달리 인터넷이 활발하게 발달한 때였고 시누이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이용해서 제가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을 찾아 접선을 한 거예요. 저를 아는 동창이 있나 뒤져본 거였죠. 와, 진짜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이건 나중에 안 건데 시누이가 집안 이해관계에 따라 시집간 부잣집에서 심심하고 외로운 바람에 자기 친정으로 와서 자꾸 기웃거린 거였더군요. 그래서 자꾸만 결혼 후에 자기 모친하고 샤바샤바 했던 거고요.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녀 사이가 그렇게 자주 붙어먹을 만큼 친근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누이가 이런 성격상 왜 집안을 위한 결혼을 했냐고요? 그게 시누이가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 수준으로 잘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자존심 다 버리고 매달리면서 결혼하자고 구애했었는데 장렬하게 거절당했대요. 이것 깨지면 집안에서 원하는 결혼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선언해 놓았던지라서 그냥 집안끼리에 결혼을 해버렸던 거죠. 이상하게 너를 보면 그 남자가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괜히 내 밑바닥을 내보이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싫다고. 시누이는 제가 자기를 찬 남자를 연상시킨다면서 저를 더욱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예요. 어찌나 억울하던지요. 아무튼 자랑스러운 저의 중학교 동창 두어 명이 시누이한테 제가 공부 못하고 놀기 좋아하는 양아치였다고 말을 한 거죠. 시누이가 물어온 정보에 시어머니께선 쌍수를 드셨고요. 옛날에 공부도 안 하고 학교는 심심풀이로 나오는 양아치들 나 학교 다닐 적에도 있었지.
그런 것들이 보통 불량 학생이 아니었지. 역시나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알아봤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철이 없었고 집안 사정이 불우해서 학업에 흥미를 붙이지 못한 시절이 있었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시끄러워. 역시 네가 그런 종자였구나. 씨 자체가 글러먹은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변명도 전혀 안 들어주셨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입장도 꺾어 놓으실 작정이었는지 저를 단단히 뭉개시려고 자리까지 만드셨어요. 사실 저는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갔었죠. 시어머니의 모친 되시는 시할머니의 생신잔치 자리에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신사동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한다고 들어서 저는 집안 행사에 저를 끼워준다는 게 너무 좋아서 갔건만 저를 개망신시키고 아예 끝내버리려는 작정이었답니다. 우리 혜준이가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인데 학창시절에 아주 말도 못하게 문제 많은 불량 학생이었다고 하네요. 소문이 자자했다는데 내 생각에는 얼굴만 믿고 남자 후려대는 전형적인 꽃뱀 스타일로 보인달까? 아, 요즘에는 취집이라고 하던가? 기회를 봐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옆에 두고 그렇게 외치시자 모두의 이목이 주목되었어요. 집안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던졌죠. 저나 시어머니를 향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향해서요. 왜 부모 속 썩이냐면서 혀를 찼습니다. 신우이는 신이 나서 맞장구 치고 있었고요.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얼굴이 뜨거워져 있었고 쥐구멍에 확 숨고만 싶었는데 그때였어요. 잠깐만. 너는 나의 애제자 이서영이가 아니냐? 제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았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제가 경악해서 이런 말을 빠르게 뱉고 말았죠. 쌤! 아니, 쌤이 여기서 뭐 하세요? 쌤이 왜 여기에 계세요?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애제자? 설마 네 제자였어?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도 화들짝 놀라셔서 그렇게 외치셨고요. 그 사람, 아니 저의 영원한 담임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넥타이를 매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누나, 내가 여러 차례 말했었잖아. 내 교사 인생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나의 최고 애제자가 있다고. 열심히 발전해가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었고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씨를 가진 새싹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작은 딸한테 큰 도움을 줬던 은인이지. 담임쌤이 설마 시어머니의 동생이었다니. 제가 예전에 몇 차례 들었던 담임쌤의 누나라는 존재가 바로 시어머니였다니. 제가 충격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집안 사람들 역시도 너무 놀란 채로 웅성거렸어요. 그때 담임쌤의 근처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럼 혹시 옛날에 저 다니는 학교를 찾아와 도와주셨던 그때 그 언니예요? 맞네. 그때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언니라 생각했는데 지금도 인상이 여전하시네요. 저예요, 저. 왕따 당해서 학교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저 도와주셔서 그때 이후로 친구 엄청 많이 생겨서 졸업까지 잘했고 중학교 생활도 다 잘했어요. 중학교 졸업 전에 유학을 갔지만 유학 적응 힘들 때도 언니가 도와주셨던 순간 떠올리면서 힘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뵙다니. 흥분한 채로 빠르게 말을 막 뱉더라고요. 와, 저도 놀랐어요. 옛날 그 초등학생이 너무 많이 자라 있었으니까요. 아주 번듯한 아가씨였죠. 내 사촌동생의 은니였다던 우리 집안의 유명인사가 너였어? 어떻게 이런 인연이? 남편이 넋이 나가선 중얼거렸는데 얼굴에는 벌써 웃음꽃이 만개에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저는 긴장이 좀 풀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반대로 안색이 창백해지셔선 갑자기 머리를 잡고 휘청거리셨죠. 그 순간 그날의 주인공이셨던 시할머니께서 크게 외치셨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우리 아들내미 최고로 아끼는 내 제자? 당장 최고로 대하지 않고 뭣들하는 거야? 갑자기 기억났어요. 담임쌤은 모친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시할머니께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호통치셨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이 아주 그냥
나이가 들어서도 지 동생 앞길을 막으려고 들어. 엄마, 내가 언제 동생 앞길 막는 누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요. 항상 희생만 해왔는데 엄마는 그것도 몰라주시고. 시끄러워. 입 다물어버려. 우리 아들냄 최고의 애제자. 아가야, 일로 와서 앉아봐라. 그래, 네가 내 손주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오냐, 환영한다. 아유, 이쁜 것. 저는 얼떨결에 시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자리를 옮겨갔죠. 시할머니께선 빨개지신 얼굴에다가 손 부채질을 하고 계셨고요. 다들 이런 인연이 있냐며 신기해하고 신났는데 시누이만 아직까지도 씩씩거렸어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불공평해. 할머니, 너무하세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했을 때 반대하셨잖아요. 뭐야? 네가 그 남자 마음도 못 잡아놓고선 설쳐대니 내가 어째 반대를 안 하겠노? 안 그러냐? 시할머니의 말씀에 시누이가 반박하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오길래 쳐다봤던 저의 눈이 커졌어요. 제 오빠가 등장한 거였죠. 제가 예비시댁에서 거센 반대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집안 행사에 참석한다니까 오빠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설마 현장에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너 괜찮아? 뭐 봉변이라도 당한 거 아니야? 오빠,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왜 온 거야? 난 아무 일 없어. 걱정되는데 전화도 안 받으니까 무작정 왔지. 신사역 주변에 이런 곳 찾으니까 여기밖에 없더만. 남편이 저희 남매에게 다가와서 반갑게 오빠랑 인사를 나누는 순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그쪽을 쳐다봤는데 범인은 시누이였죠. 이채요? 이거 말도 안 돼. 설마 둘이 남매였어? 오마이갓. 시누이를 장렬하게 거절했던 남자가 바로 제 오빠였다는 거예요. 어쩐지 연예인급으로 잘생겼고 저만 보면 그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찜찜하더니 이 황당한 인연에 오빠도 어이가 없어 했고요. 자초지종을 알게 된 그 자리에 모두가 얼이 빠졌어요. 운명이렸다. 저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될 거였나 보다. 시아버지께서 덤덤히 말씀하시며 저와 남편의 결혼에 쐐기를 박으셨어요. 시누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멍하게 있었고요. 담임쌤은 시어머니께 한참 따지시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5분쯤 전에 저랑 담임쌤은 근황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 아빠가 투병하셔서 고생한 이야기를 슬쩍 들으셨거든요. 담임쌤은 그게 너무 기특하고 마음 아프셨나 봐요. 누나, 왜 그렇게 사람이 못됐어? 내 애제자한테 왜 그렇게 군 거야? 열심히 살아온 애한테. 말 좀 해봐.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두통이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손으로 머리를 짚으신 채 아무 변론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자리가 파하기 전에 저에게 슬쩍 다가오셨죠. 그간 내가 미안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얼굴에는 민망함이 가득 차 계셨죠. 저는 언감생심 그 앞에 대고 큰 소리칠 작정은 하지도 못했고요. 그저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공손히 굴었답니다. 어차피 남의 시어머니 아니고 저의 시어머니 되실 분이니 단추를 곱게 끼워놔야겠다는 판단이 섰으니까요. 그렇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밤이 지나가고 저와 남편은 웃음꽃 만발하며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오빠가 저보다 먼저 결혼했다는 거예요. 진짜 잘난 여자랑 결혼했어요. 저는 새언니처럼 똑 부러지고 사상 확실하고 천재적인 사람 못 봤습니다. 새언니가 오빠한테 대시해서 밀어붙였고 결혼도 진행시켰죠. 시누이가 왜 나는 예전에 그러지 못했을까 하면서 엄청 붕괴했다는 게 저만 알고 있는 후문이랍니다. 인연의 전말이 밝혀졌던 시할머니 생신잔치 날로부터 꼬박 1년이 지난 후에야 저희 부부는 식을 올렸고요. 허니문 베이비 생겨서 첫 아들을 얻었어요. 이렇게 내 제자의 인생 이막을 보게 되다니 이렇게 감격이고 벅찰 수가 없다. 담임쌤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저한테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 하시기에 저 역시도 쌤은 저의 영원한 담임쌤이라고 화답해 드렸답니다.
시어머니께선 저랑 어색한 사이로 지내셨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계기 하나가 있었죠. 시할머니랑 시어머니가 한번 크게 싸우셨는데 제가 거기서 시어머니 편을 든 거예요. 할머님, 저희 어머님께서 표를 안 내고 안 드러내셔서 그렇지 뒤에서 항상 애쓰시는 분이에요. 이런 노력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시할머니 머쓱해 하시고 시어머니께선 저를 묘하게 쳐다보시더니 확실히 그 후로는 저를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전까진 당신의 손자만 챙기셨다면 이제 당신의 며느리를 챙겨주시기 시작했죠. 솔직히 둘이 성격이 잘 맞거나 하진 않아서 근데 잘 맞는 경우 몇 있겠나요? 고부관계가 천상의 궁합이라면 그건 거의 로또 맞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저도 이제는 철이 많이 든 것 같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인연 만들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